고전 명작 읽기 11주는 존 홉스가 아니라 토마스 홉스. 예,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사회계약서, 리바이어던을 읽는 거죠. 그래서 사회계약서를 보고 있습니다. 1차 시 말미에 토마스 홉스의 유명론 에 관해서 설명을 좀 했죠. 2차 시 합시다. 2차 시 유명론을 연결해서 봐야 되니까 한 번 더 읽어야 되겠어요. 유명론이 뭐냐? 보편적 속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피터와 존 등 개별 인간 이외에 인간 일반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노 합니다. 토마스 홉스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가 지시하는 구체적인 대상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요 부분까지 했습니다. 극단도 밀고 가면 인간 본성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 말미에. 자, 유명론 조금 본격적으로 그냥 그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편자의 실제를 부정하여 보편자의 실제, 보편자, 카톨릭을 보편, 신, 논리 두루 통하는 보편자 실제를 부정해서 실제론과 대립하는 철학적 입장, 명목론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극히 전문적인 것까지는 다 외우고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다는 얘기는 시험에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우리 교양으로서 고전 명작 있게 공부하는 거니까 이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계약설의 핵심적인 내용만 잘 이해하면 돼요. 1차 시 때 이야기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확장하는 겁니다. 2차 시에는. 그래서 유명론에서는 실제하는 것을 개체와 개체에 붙인 이름뿐이다. 명목론. 예를 들어서 둥근 것이라고 하는 보편 개념은 둥글다는 공통성질을 가진 개체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말 혹은 이름뿐이지 둥근 것이라는 그 보편적 속성이 실제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둥근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공, 뭐 각종 스포츠 경기, 그러니까 야구, 축구, 럭비도 둥글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뭐 핸드볼, 예,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럼 공 종류가 좀 둥글군요. 둥글다라고 하는 공통 성질을 가진 개체의 둥근 것이라고. 근데 그것은 둥글 뿐이지, 예, 그러니까 둥근 것이라고는 보편적 그 어떤 속성이 실제하는 건 아니다. 이름뿐이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알듯말듯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유명론은 이런 둥글다라는 사물간의 유사성마저 부정하게 이른다, 그 말. 유사성은 있잖아요. 여러 야구공, 축구공, 뭐 하여튼 이런 배구, 농구 다 둥글죠. 둥근 공이잖아. 뭐 둥글다. 근데 그 유사성은 있잖아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둥글다고 하는. 그러니까 유명론은 유럽에서 중세 보편 논쟁을 통해 실제론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중세 보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카톨릭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중세 초기 스콜라 철학에서, 교부 철학인데 스콜라 철학에서 주요 논쟁 대상이 되게 됐다. 14세기에 오컴이 그 이론을 체계화하였고 17세기에는 홉스에 의해서 영국의 경험론 속에서 부활했다. 철학 역사, 논쟁 역사니까 그렇구나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실제로는 또 뭐냐, 공부기 때문에 좀 자료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인식은 뭔가를 안다는 얘기죠. 인식론의 사고방식으로 의식, 주관과 독립된 객관적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올바른 인식의 목적 또는 기준으로 삼는 입장을 실제론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론. 예, 관념론과 대립되는 입장이지만 보편 개념의 실제를 인정하는 의미에서는 또 대립되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또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관념론은 뭐냐? 관념. 이론적이건 실천적이건 간에 관념 또는 관념적인 것을 실제적인 또는 물질적인 것보다 우선적으로 보는 입장을 관념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쉽게 설명해 놨어요. 여기 사과가 있다고. 사과 이미지. 사과 이미지. 사과라는 물질의 속성보다는, 그렇죠? 사과의 이미지를 좀 더 우선하는 그런 입장을 관념론이다라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홉스는 토마스 홉스입니다. 존 홉스가 토마스 홉스. 토마스 홉스는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육체 없는 영혼의 개념을 비판했다. 육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육체 없는 영혼의 개념을. 그렇죠. 나는 이런 생각에 또 동의해요. 육체와 영혼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나는 분리될 수 없다고 봐요. 육체가 멸하면 그 영혼도, 육체 안에 깃든 영혼도 멸하는 것으로 나는 봅니다. 근데 이제 보편자를 인정하는 가톨릭에서는, 즉 그 신중심의 질서 세계관에서는 육체를 떠난 정신의 문제를 이제 인정하죠. 그래서 홉스는 본질에 대한 개념을 반박합니다. 본질이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그 생각에 대해서 노합니다. 그에게 그는 홉스죠. 홉스에게 인간은 살아 움직이는 육체일 뿐이에요. 육체와 인간은 같은 대상에 붙여진 이름이다니. 나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무신론자네. 그러고 보니 그렇죠. 무신론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고전 명작 읽기를 수강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도 있을 수 있겠죠. 가톨릭 신자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적 입장에서는 홉스의 이런 개념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다, 진리다, 절대 부동의 진리다라고 난 말하지 않습니다. 예. 제일 앞에 우리 11주차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인간 본성에 관한 단 하나의 규정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홉스는 이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홉스의 이야기 중에서 일부를 또 나 같은 경우는 맞아 하고 동의하는 거고, 일부는 그 묘명론의 경우에 이건 좀 지나친 극단적인 어떤 개념이다라고 또 비판적으로 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홉스는 그러니까 유물론자예요. 유신론자가 아니라, 그렇죠? 유물론자. 물질을 그러니까 그 영혼과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 나왔잖아요. 로마교회는 카톨릭이잖아요. 카톨릭 보편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로마교회에 대한 불신. 로마교회가 새로운 과학이론을 거부함으로써 독심화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새로운 과학이론이 뭐였습니까? 지동설 그렇죠? 거부하죠. 그동안에 천동설을 주장했는데, 지동설을 인정을 해버리면 그동안에 교황청의 권위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새로운 과학이론을 거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습니까? 다윈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그 창조론을 부정했죠. 어, 유전적으로 어떤 유전적으로 우연히 그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개체가 우연히 살아남고 또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개선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종의 기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을 로마 교회는 부정했겠죠. 예. 하여튼 1년과 하루가 지구의 운동에 결정된다는 것은 상식이죠. 지동설이. 예. 그런데도 과거 교회국 간의 이런 이론들을 이제 주장한 사람들 처벌했잖아요. 예, 처벌했고. 자,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개인을 초월하는 기독교의 신비적 성격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더 이상 이제 보편이 아니고 부분으로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의 결사체에 불과하다라고 홉스는 이제 보는 겁니다. 이런 사유들이 계속 이제 제출됨으로써 소위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개인의 발견이라고 하는 근대 이상의 합리주의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철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는 전체의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발적 연합에 의해서 공동체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 여전히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홉스는 어쨌든 이렇게 주장합니다.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게 극단으로 나가니까 좀 그렇긴 한데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공감이 가요. 나도 봅시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1차 시대 그 홉스의 좀 극단적인 음영론을 내가 비판적으로 보면서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소위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아니 꽃을 보고 다 아름답다고 우리가 느끼죠. 어. 그게 이제 어떤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런데 홉스는 아름다움이 보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되듯이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에게만 타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좋은, 악한, 경멸스러운 이런 단어들은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선악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문제이거나 국가의 대표적인 결단에 의해서 좌우될 뿐이지 선악에 대한 판단의 보편적인 판단이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 보는 걸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그 생각난 김에 요 얘기를 이제 문화의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오리엔탈리즘을 이야기했죠. 7주차에 우리가 그 7주 1차 시에 그리스 신화와 인간의 심리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은 결국은 그 자문화 중심주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절대주의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은 이제 서구 세계가 비서구 세계, 비유럽 세계, 아시아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왜곡된 그런 관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옥시덴탈리즘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개념도 설명했어요. 그건 우리 안에 들어있는 또 그 어떤 경계를 짓고 타 문화를 이제 좀 그 경멸하는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을 옥시덴탈리즘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설명하지 않았던 게 뭐가 있냐면 바로 그런 이제 그 자문화 중심주의는 유럽 소위 오리엔탈리즘으로 대표되는 유럽 세계에만 있던 건 아니에요. 중국은 중화주의, 그렇죠? 중화주의. 일본은 2차 세계대전 그 정도 그 무렵 조선을 또 식민 지배하고 1930년대 이제 미국을 공격하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내세웠던 구호가 그 아시아 공영화론인가? 예.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죠. 중국은 세계 중심이, 그러니까 중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계 중심이 이제 그 중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런 그 논리는 서구 열강의 침략, 그 서세 동점, 동양에 대한 침략에 맞서서 동양에서 가장 근대화된 선진국인 일본이 앞장서서 서구 열강을 세력을 제재하고 동양을 하나의 이제 형제국으로 묶어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들이 다 변형된 오리엔탈리즘인 것이죠. 자문화 중심주의. 예. 우리도 그 되면 대중가에도 있었는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신토부리, 예,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우리 것이 좋죠. 음식 좋죠. 좋은데 우리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자문화 중심주의의 이면에는 자칫 그럼 다른 것은 우리가 아닌 다른 것은 좋지 않다는 그런 배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자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는 절대주의다 이런 얘기죠.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런데 지금 상대주의를 이야기하다 지금 이 얘기를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비스트로스가 그 슬픈 열대라고 하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소위 이제 그런 식인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야만이라고 여겨지는 열대우림 지역의 사람들을 한 7년 동안 관찰하면서 결국은 모든 문화는 문화는 우열이 없다. 다 나름대로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소위 문화 상대주의라고 했죠. 그러면 자 봅시다. 문화 절대주의라는 게 절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가 중심이고 운명이고 절대적으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저마다 빛을 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거 봅시다. 그러니까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홉스의 주장은 상대주의적 관점이죠. 그렇죠? 여기 다시 좋은 악한 경멸스러운 등과 같은 단어들은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런가요? 지나친 극단주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악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문제이거나 국가의 대표적 결단에 의해 좌우된다. 선악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문제일까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무엇이 선하고 예컨대 사람을 해쳤다. 사람의 목숨을 해쳤다. 이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이게 보편적인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조금 이게 단순하지 않은 것이 예전에도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아버지인지 의붓 아버지인지는 지금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기억이어서. 그 사람이 이제 검찰청 수사관이었어요. 수사과장 상당히 좀 높은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딸을 친딸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 오랫동안 성폭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협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리면 뻔하죠. 가족들 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는 오랫동안 그런 치욕을 견뎠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되게 그 가족이 알잖아요. 그 어머니가 알아요. 알아도 묵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여학생이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대학에 가서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때까지도 그 수능을 보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그런 마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지방으로 이제 대학을 진학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수능이야 뭐 한 군데서 보는데 어쨌든 그 여학생은 지방으로 아마 연합고사를 보러 하여튼 뭐 이렇게 시험을 보러 갔나 봐요. 근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또 범했던 그 아주 못된 인간 이하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이제 대학에 합격해서 대학생이 돼가지고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늘 이제 얼굴 표정이 어둡고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이제 물어보고 보다가 망설이다가 그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이제 그런 자를 용서할 수 없다, 가만둘 수 없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둘이 이제 합심을 해서 그 아비를 죽입니다. 살해하거든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살인죄로 체포돼서 이제 재판을 받았죠. 정상이 참작이 돼가지고 많은 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군가가 A가 B의 생명을 이제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는 일단 선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개별적인 케이스를 보면 사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잘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잘했다. 죄값을 받았다. 다만 이제 그 젊은이들이 어쨌든 또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형벌을 받고 또 누군가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일정한 죄책감을 가지고 또 고통스럽긴 하겠죠. 비극이죠. 그 아주 못된 인간의 악행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비극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악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건 아니에요. 단순 명료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문화 공동체에서 대강의 합의, 이게 보편적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홉스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본질적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통해서 자연 상태에서 마인 대 마인의 투쟁이 불가피하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약을 맺어서 국가 또는 절대군주로 하여금 강력한 어떤 법 집행을 통해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게 필요하다. 이게 근대국가다라고 이야기했고, 단 하나 예외적일 경우에는, 즉 개인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군주에게 저항할 수 있다. 여기까지 계속 했었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이 보편적인 어떤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편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그러니까 이 상대주의적 관점에 상대주의적 관점에,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널리 받아들여져요. 유럽이 중심이다, 뭐 문명이다. 요건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 상대주의는, 그러면 문화 상대주의가 뭐였습니까? 어떤 문화든 문화에 우열은 없고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져, 보편적. 그야말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요. 근데 문화 상대주의도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항상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취약점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컨대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인데 도시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하죠.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상당히 많은 과태료,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두려워서도 사람들이 이제 함부로 그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거나 그러진 않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죠. 예.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그런 그 어떤 공동체의 질서와 관련해서 정말 눈살 찌푸리는 일이 많으니까, 하여튼 싱가포르는 또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건 좋은데, 싱가포르의 그런 어떤 법 문화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죠. 태형이라고 하는 태형, 징역 3년에 태형 50대. 태형 50대에 엉덩이 맞으면 조선시대에 곤장 맞는 거 아닙니까? 맞으면 거의 기절하거나 까무러치거나 죽지요. 몸 약한 사람들은. 태형이라고 하는 전 근대적인 형벌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그 외부에서 인권 침해다, 지나치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근대 법 체계에서 다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벌을 가하려면 그 형벌에 관한 그 형벌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지연치에 합당한 형벌을 정당한 절차에 서 부과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태형, 매를 때리는 거 10대든 50대든 100대든 아니 맞으면 이건 매우 정근대적인 형벌 체계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인권 침해라고 하는 보편적인 인권 침해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싱가포르는 그걸 어떻게 방어합니까? 문화 상대주의라며 모든 문화는 나름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며 이건 싱가포르의 오랜 문화적 전통이야, 시비 걸지 마라고 이야기하겠죠. 바로 이런 점이 이제 상대주의가 갖고 있는 좀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슬람권에서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텔레반 근본주의자들이 그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이제 여성들에 대한 어떤 인권 탄압의 염려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죠. 실제로 자신들이 말로는 여성에 대한 인권을 보장한다 말은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여성들을 내쫓고 또 여학생들은 이제 그 공부할 기회를 차단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히잡인가 하여튼 뭐 다 그 얼굴만 눈만 내 보이고 다 그걸 쓰게 하는 이런 것이 있죠. 이건 하나의 전통일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보편적인 서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게 맞지 않아요? 보편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근데 그들은 또 뭘로 방어하겠습니까? 아까 그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 이건 우리의 오랜 전통이다, 시비 걸지 마라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그런 취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통 분모는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인간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어쨌든 토마스 홉스는 이렇게 좀 극단적 상대화라고 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편적 속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어떤 정치론도 도덕적 관점에서 수립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요, 홉스는. 대신에 이제 만일에 합의를 얻는, 혹은 적어도 만일에 무기를 얻을 그 무엇에 호소할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건 뭡니까? 시민의 안녕이 보장되는 어떤 제도적 틀. 그러니까
계속 내가 1차 시도 이야기했지만 홉스는 종교전쟁과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 이런 혼란의 시기 17세기 혼란의 시기를 보낸 거예요. 전쟁과 혼란 재난의 시기를 보내서 사람이 죽고 그 삶의 근거지가 불타고 파괴되고 이런 대혼란의 시기를 쭉 살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홉스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안전이었어요. 시민의 안녕이 보장되는 어떤 제도적 툴. 그러니까 17세기 그런 혼란의 시기에 홉스의 철학, 그 정치 철학, 이런 철학 사상이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배경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예. 그래서 홉스는 인간의 행위가 개인의 신체 형태 및 신체에 가지는 원인과 관련해서 설명될 게 필요하다. 그런 인간이 의지하거나 의지하지 않음에 있어서 다른 생물체에 비해서 더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유롭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거나 우리가 의지한 대로 행하는 능력으로 자유를 정의했어요. 자유가 뭐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 마음대로 못하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 완벽하게 자유롭거나 완벽하게 부자유스러운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어떤 상황과 조건이 다르니까. 그러나 이제 뭐 하여튼 토마스 홉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거나 우리가 의지한 대로 행하는 능력,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건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강제에 의해서 어떤 것을 원하거나 선택했다면 처벌은 정당화 될 수 없지 않을까요? 모든 일이 결정된 것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충고를 구하고 무엇인가를 찾는 일은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신론자로서의 홉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신통하게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근거한 믿음을 갖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에게 전해들어 간접적으로 갖게 되는 믿음을 가질 뿐이지 정확한 지식은 없어. 이성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교회를 이제 어떤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뭔 소리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무신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홉스의 이런 생각은 상당히 긍정할 만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에 대해서 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기독교에서는 이제 뭐 지옥과 연옥과 천국,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는 멸하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뭐 하여튼 아주 못된 인간들은 결국 이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고 대부분은 연옥에서 단련을 거쳐서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 이후에 육체 죽음 이후에 하나의 영원의 세계를 상정하고 있죠. 기독교도. 불교도 그렇죠. 불교도. 그래서 불교는 이제 그 억만급의 어떤 오랜 세월을 동안 이렇게 윤회한다고 하잖아요. 윤회. 그러니까 육체는 멸해도 영혼은 다른 무엇인가로. 그러니까 그 억만급의 세월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정말 어떤 규정한 그 사건이다. 그러니까 없기만 수도 인연이다라고 불가에서는 그렇게 또 강조하죠. 그러니까 결국 불가에서도 이렇게 육체는 사멸하지만 영혼은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보시를 베풀거나 그래서 덕을 쌓으면 죽어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 영원히 극락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는 거죠. 기독교든 불교든 그런 종교 선진화된 고등 종교의 그런 가르침을 믿고 살아있을 때 덕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요. 살기를 또 바라는 것이고. 그러나 이성적 사유로 접근하면 육체는 멸하고 영혼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가, 영혼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험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홉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통하게도
그것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육체 소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근거한 믿음이거나 그러니까 종교적 어떤 선지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에게 전해들어서 간접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믿음일 뿐이다라고. 이건 또 옳은 것 같아요. 그쵸? 예. 홉스는 이제 거의 좀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예. 홉스는 인간은 이리처럼 서로에 대해 적대적이다. 어떨 때 보면 그렇죠. 어떨 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참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적대적인 관계가 있고 또 그 우호적인 관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제 보편적 본성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홉스는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타인을 희생시키라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인간에게 이런 속성은 분명히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늘상 강조해요. 물론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동물의 왕국처럼 이렇게 다들 오징어 게임 같은 건가요,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서 했던 오징어 게임은 나는 그 좀 보다 말았는데, 그 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에,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이어가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봐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단 모이긴 했지만 그 게임의 규칙, 탈락자가 한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의 몫이 최종적으로 소위 승자가 가져가야 될 그런 그 돈으로 모아진다는 것이었던가요? 하여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반드시 실질적인 투쟁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관념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능력에 즉 자신들만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될 때 야기될 항구적인 갈등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라고 관념화, 이론화한 거예요. 리바이더런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했지만 자연 상태에서의 불행의 목록은 뭐예요? 인생은 고독하고 자연 상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추악하고 야만스러우며 짧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사회적 관계는 이제 다른 사람과의 여러 관계를 맺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리적 자기 이익에 일관된 추구. 이건 사실 인간의 속성을 굉장히 꿰뚫어 본 해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사거리에서 교통 때면 아침에 퇴근할 때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나도 이제 서울에 가끔 가서 보면 그야말로 교통 지역인데 광주, 목포는 또 어떻습니까? 목포도 이제 자주 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출퇴근 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광주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또 2년째 비대면 수업하니까 출근 그 시간 맞춰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만 경험을 보면 하여튼 그 1교시 수업이 나는 이제 9시에 있으니까 그 뭐 한 40분 걸리니까 그러면 8시 20분에 집에서 이제 차를 몰고 나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한 40분 걸리기는 거의 40분 좀 해서 9시 조금 못 미쳐서 학교에 닿고 강의실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자칫하면 8시 20분에 나가면 자칫하면 차가 정체돼 가지고 9시 5분, 10분 되는데 정문 앞에서 차가 이렇게 밀려 있는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와 있을 텐데 아주 그냥 그 말이죠. 피가 말라. 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좀 여유 있게 출발합니다. 아침에 8시에 출발해. 아침 안 먹고. 8시에 출발하고 그러면 8시 10분, 20분에 집을 나선 것과 8시에 나선 것은 굉장히 도로 흐름이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일찍 나가서 학교에 가서 차 세워놓고 뭐 조금 산책도 하고 오히려 그게 그 수업 시간에 늦지 않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이 들었어요. 그럼 그만큼 출근길에 출근 시간에 이 광주도 도로가 엄청 막혀요. 그 막히는 시간에 어디서 교통사고로도 또 하나 꼭 나요. 그러면 차가 엄청 밀려 있어서 제 시간에 못 가는 거예요.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 5시만 되면 도로가 어떻게 된 것인지 5시만 되면 도로가 꽉 이렇게 주요 도로가 꽉 막혀요. 그런데 무슨 얘기 하냐면 사거리에서 도로가 꽉 막혀 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지키는 것이 어때요? 신호를 지키는 것이 그나마 더 늦지 않게, 그리고 또 신호를 지키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거죠. 사고 나지 않고. 근데 내가 지금 급하다고 신호를 무시하고 사거리를 쉥 가버리면 어떻게 돼? 추돌 내지 충돌 사고, 교통사고 나겠죠. 그러면 몸도 다치고 자동차도 깨지고 무엇보다도 제 시간에 가야 할 곳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제 시간에 못 가는 불상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얘를 지금 그렇게 뭐 좀 뭐 적절하기도 해요. 하여튼 왜 요 얘기예요. 왜 그 신호등을 우리가 지키냐 그 말이에요. 신호를, 도로 신호를 지키느냐. 그걸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비심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무슨 공정 도덕심이 뛰어나서 그 사거리에서 교통신호를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켜야 안전하고 조금 더 빨리, 그래도 그나마 그렇다면 제 시간을 지켜서 좀 늦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합리적 자기에게 추구라고 하는 것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토마스 홉스는 그야말로 뛰어난 철학 사상가예요. 예? 예. 사회를 관계가 요거 오자죠? 오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이중몽,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토마스 홉스의 정치론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계약서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인의 만인의 그런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 안전을 도모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자연권을 위임을 해서 절대 군주에게, 즉 국가에게 강력한 그 힘을 통해서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럼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바이어던에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계약설에서 말하고 있는 거 보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동정심?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불행에 대한 상상 또는 허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마스 홉스는 인간을 매우 이타심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극도 이기적 존재, 오직 자기 자신의 이해에만 충실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안타까워하죠, 보통. 그걸 뭐라고 지금 홉스는 해석을 하냐면 동정심 무슨 개뿔이냐,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내가 아니어서 안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니 이것도 맞아요. 응?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힐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비극에서 말하고 있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 그다음에 영웅서사에서 영웅의 죽음, 비극을 보고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감정을, 상반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는 안타까움. 고귀한 그 존재의 비극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야.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내가 아니라고 하는 위안, 안도. 이럴 때 카타르시스가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딱 맞아요.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자신의 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불행에 대한 상상 또는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정심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는 그러니까 이기적 인간들의 합리적 계약의 산물이다라고 보는 게 사회계약설의 대전제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돼요.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어려움으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국가권력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국민의 계약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구성된다는 입장, 사회계약설, 이런 시민혁명의 사상적 토대가 됩니다. 시민혁명, 프랑스 대혁명의 그 법치주의의 근원이 돼요.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자크 루소, 홉스, 로크,
루소 등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 알겠죠? 예. 사회계약서는 뭔지 알겠죠, 이제. 여러분, 11주차 내내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핵심적인 내용인 사회계약서 설명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이기적 속성, 네. 사회계약서는 천부인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 어떤 본질적으로 어떤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프랑스 혁명 사상이죠. 사회계약서는 이렇게 천부인권 사상에 기초해서 개인의 권리 보장과 국민의 동의의 바탕을 둔 국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또 시민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자유를 제한받을 수 있다. 뭐 천재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으면서 공동체의 이런 상당한 위기 속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되고 이런 거죠. 법에 의한 자유를 제한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합 금지 명령, 그다음에 음식점을 갈 때도 뭐 4인 이하라 뭐 6인 이하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또 뭐 그 영업시간의 제한,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정말 생계 벼랑으로 몰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살하는 경우도 몇 명 있고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것은 실효성의 이제 문제는 또 별도로 따져보더라도 어쨌든 결국 이제 이런 제한은 공동체 전체를, 왜냐하면 이제 그걸 다 풀어버리면 지난 추석 때도 인구 이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3,000명 수준으로 또 확진자가 폭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자유 권리를 누리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자유를 제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계획설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야 되고 시민의 권리는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결국 국가 권력과 시민의 권리는 조화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할 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홉스 철학의 어떤 한계를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간 본성에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앞에 홉스의 이런 그 인간 본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견해를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긍정할 것이 내 경우에 무엇을 긍정하고 또 무엇을 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받는가를 내내 이제 그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도 내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돼요. 홉스 철학의 한계, 일단 내가 봤을 때 인간의 본성에는 홉스가 주장한 이기심 외에도 고귀한 일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철도에 관한 이야기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이제 그 일본에서, 일본 유학생인 그 이현수 씨가, 30몇 세 이현수 씨가 일본 유학생인데 그 철도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 뭐 서 있다가 하여튼 그 일본 남자인데 나이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뭔가 잘못해갖고 이렇게 기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발을 잘못 디뎠던 거 어쨌든 해가지고 하여튼 그 아래로 떨어졌죠. 이제 열차에 부딪혀서 죽죠. 그런데 이현수 씨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은 구해내는데 자기가 이제 뛰쳐나오지는 피하지는 못해서 그 사람은 죽었죠. 이현수 씨는. 그래서 이제 뭐 아름다운 의인이다, 뭐 한일 간의 뭐 어떤 우호의 표상이다, 해마다 이제 일본에서는 기념 행사를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나는 이제 그런 뉴스 보면 나도 또 이기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구해준 사람이 일본인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인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름다운 철도원이라고. 자, 그 또 기차가 들어오는데 또 누가 잘못해서 왜 그런, 뭐 하여튼 뭐 그 불가사의한 일이, 불가사의라기보다는 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또 떨어져서 그 죽죠. 기차 부딪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철도원이 또 그거 보고 있다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은 구해냈어요. 근데 또 자기는 또 뛰쳐나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행히 죽지는 않고 사망에 이르지는 않고 두 다리가 잘렸어요. 이 철도원이. 그래서 아름다운 철도원이라고 이제 그 신문에서 미화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이 이제 철도원이 목숨을 이제 그 건지고 두 다리는 잘렸는데 나중에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 자기가 구해준 두 다리를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고 지금은 이제 두 다리를 잘린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장애 상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자신이 목숨을 구해준 그 사람의 가족은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고 고맙다는 전화 한 통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내가 뭐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라고 평생을 후회하고 살겠죠. 후회하고 살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보통 인간이 아니다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사정은 모르겠어요. 어, 너무 미안해서 뭔가 뭔가 그래도 정말 이해는 안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일본의 그 유학생 이현수 씨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철도원 그 사례에서 볼 때 그 그 행위들은 어때요? 뭐 칭찬받기 위해서 뭐 보상받기 위해서 그런 행위 한 게 아니죠. 그 절대 절명의 그 찰나에 순간적인 찰나에 그렇죠? 그것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타심의 발현이라고 보고 철도원 같은 경우는 직업의식이고 그 직업의식에 발동한 거죠. 직업의식.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타심. 그 다음에 일본 그 유학생이 또 자신의 몸을 희생했다. 하나 이타심이죠. 그야말로 권장할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다만, 아름다운, 아무나 쉽게 못하는 거니까 숭고한 희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인간의 본성에는 홉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기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귀한 일면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본능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거리에서 아이가 엄마 손을 놓고 이렇게 어정어정 걸어가다가 지금 자동차하고 부딪힐 상황을 우리가 목격했다고 봐요. 우리가 눈을 찔끔 감고 그냥 고개를 돌리거나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나가지 않을까요? 혹시나 이제 그 자동차에 아이는 구했는데 내가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 생각에 앞서서 저 아이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을까요? 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이익만큼이나 타인의 이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홉스가 일관되게 주장한 인간의 어떤 이기적 속성, 이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통찰이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이기적인 측면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쉽죠? 아쉽죠. 인간은 악마의 속성도 있는 반면에 그런 어떤 그야말로 인간다운 하긴 무엇이 인간다운 것입니까? 자기 이해에 충실한 게 인간답다고 말할 수 있겠죠. 홉스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오늘은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중심으로 홉스가 강조한 사회계약설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은 없다라고 하는 홉스의 그런 철학 사상의 핵심적인 언명들 이런 것을 쭉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냉철하게 인간의 속성을 살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이고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하나의 우리에게 있는 선한 어떤 본성에 대해서는 그 외면했어. 아니다 라고 했던 것은 좀 과도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또 어찌 보면 이게 토마스 홉스가 말했던 것처럼 옳은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는 뭐 정말 아주 그야말로 받아들일 만하고요. 어 예. 뭐 토마스 홉스의 이런 정치 철학 사상의 90%는 긍정적으로 볼 만합니다. 대략 보니까. 이 정도 해서
하여튼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건 홉스의 이런 주장들. 자, 그래서 예, 홉스의 사회계약론 이야기했고요. 자, 뭐 이 정도 해서 예, 이 정도 해서 고전명작읽기 11주 2차 시도 마치고 11주 전체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사회계약설 이런 내용들의 수업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